안녕하세요.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예전에 여자 팔자와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제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인생도 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의 제 모습과는 다르게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없이 사는 집이 있을까 싶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셨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고 해도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2살일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마저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나이에 있는 아들과 둘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제야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왜 자식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아버지가 시장에서 새 운동화를 사다 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났던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사다 주신 운동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 저를 보면서 그동안 본 적 없던 행복한 미소를 짓으셨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 아버지 신발은 밑창이 다 닳고 허름한 신발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게 짧아서 너한테 뭘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그래도 그 신발 신고 너는 이 애비처럼 안 살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좋은 곳에 아주 양지 바른 땅만 밟으면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제게 하셨던 말은 앱처럼 살지 말아요.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고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남들보다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강인하고 묵묵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날벼락 같은 일이 몰아쳐도 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가 1살, 2살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와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경기도권에 있는 수많은 땅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갑자기 형편이 쫙 펴져서 엄청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삶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죠. 농사만 할 줄 알던 아버지가 그 땅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당시에는 아버지 명의로 땅이 좀 있다 싶은 정도였지. 그렇게 허허벌판 같은 땅을 가지고만 크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있던 아버지께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건 제가 성인이 된 후였습니다. 갑자기 그 땅이 개발지역이 되면서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셨죠. 정말 먼저 하늘로 떠나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혼자서 키우시느라 힘들어 하셨는데 그분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큰 돈을 얻으신 아버지께서는 어안이 벙벙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전부 잃고 아예 쫄딱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말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듣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시고 어렵게 살던 시절보다 아버지께서는 더 구두쇠같이 지내시곤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3번씩 고민하시다가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께서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하시게 되셔서 숨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면서 제게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들떠있던 제가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갑자기 엄청 비싼 시계를 사거나 차를 뽑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만 정말 한 번은 해보고 싶던 일이었습니다. 늘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막자 버스가 끊길까 노심초사하면서 마셨는데 그때는 저도 술 한 번 진탕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보자는 다짐을 했던 날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별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했던 일을 한 날 아버지께서는 새벽 늦게 귀가한 제게 호통을 치며 정신없다고 하셨어요. 김덕수,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인 줄이나 알아? 아직 새벽 1시예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아들 아니고 딸인 줄 알아요. 너 버스도 없는데 못 타고 온 거야? 너 설마 택시 타고 온 거냐? 버스가 없는데 그럼 집에 어떻게 와요? 택시 한 번 탔어요. 야, 이런 정신 나간 놈아. 택시는 공짜로 굴러가? 너 지금 술 마신다고 돈 쓰고 집에 온다고 택시비 쓰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사지? 멀쩡한 녀석이 술도 낄겸 걸어오면 될 거를 술 냄새 풍기면서 택시를 타고 들어와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버스 끊길까봐 제대로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했는데 그냥 좀 봐주세요. 그래봐야 택시비 10,000원도 안 넘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놈아. 친구들이 네 밥 먹여줘. 내가 정신 놓고 돈 쓰면 구멍 뚫린 듯이 줄줄이 새는 게 돈이야. 이런 정신 상태면 나는 너 1원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똑바로 살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요즘 돈 쓰는 거 보면 지방 기둥 뽑아 먹을 것 같아. 아, 정신 차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과소비를 한다면서 자주 다그치셨는데 그때는 큰 돈이 생겼는데도 돈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벌벌 떠는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아끼려고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은 모래와 같아서 잘못 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거라며 변함없이 아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의 경제관념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저도 큰 낭비를 하는 버릇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시기도 했고 저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삶을 옆에서 가장 잘 보고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려받은 것 중 가장 잘 배운 것은 경제관념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취업해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릴 뻔했을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후 제가 아버지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적금 통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 정말 한 번도 들어온 돈을 세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덕분에 저는 사회초년생부터 착실한 돈 관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제 인생의 단비 같았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은 고생이라는 건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게 끈 저와 다르게 아내는 구김없이 좋은 것만 보고 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내뿜는 아내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저는 아내에게 고백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밝은 사람일수록 감추고 있는 내면이 많다는 말처럼 아내 웃음 뒤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제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아내는 한사코 거절을 했어요. 밤길 위험해서 데려다 준다 해도 아내는 끝끝내 거절하고는 제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연인들은 아쉬운 데이트 끝에 서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데 왜 아내는 거절을 할까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제 모습이 아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집에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가는 척 사라졌다가 집으로 가는 아내를 뒤따라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내를 뒤따르다가 아내가 도착한 곳을 본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다 낡은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서 덕지덕지 얼룩처럼 보였고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을 열적킥하는 소음이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귓잔을 울리는 소음에 윽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아내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다 몰래 지켜보고 있던 저를 발견한 겁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크게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나는 그냥 밤길 위험한데 왜 혼자 가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니까. 꼭 이렇게 내가 감추려는 것까지 봐야 속이 시원해?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5 식구 옹기종기 산다고 아파트에서 번듯하게 사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내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걸 웬날 불쌍하게 만들어? 왜 아내는 제 앞에서 꼭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울었어요. 저는 어쩔 줄을 몰라다 서럽게 우는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아내는 제가 원래부터 부자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에 앉아서 제가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바느질하며 신었던 얘기나 교회에서 간식을 먹었던 얘기 등이 그 중이었죠. 그러자 아내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와 여동생이 있어서 셋이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냈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늘 긍정적이고 밝게 대처해온 것을 봐서 나도 너처럼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너보다 살이나 많은데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걸.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 맨날 집에 데려다 줄게. 맨날 혼자서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니까. 그날부터 저는 아내와 더 가까워지며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여동생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는데 그 이유를 장인의 일과 장모의 태도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좀 팽이처럼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받았었죠. 어제 사위가 왔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며 자랑을 했는데 그런 소리가 필요한가요?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처가댁에 가면 장인과 장모는 누가 더 목소리가 크고 막말을 잘하는지 결혼식을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참을 싸우다 아내와 처제가 말려야만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님은 뭐라고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거실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장남이라는 사람이 집안의 싸움이 벌어져도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처제가 나서서 말리고 있는데 처제랑 아내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냅둬. 야, 둘 다 부부싸움에 끼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원래 부부끼리는 싸우는 거야. 거실도 좁아 터졌는데 여기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을 나가던지 해야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돈 버는 능력은 없고 매일같이 장모랑 밖으로 나돌면서 돈만 쓸 줄 아는 한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 집에서 똑똑하게 자기 일을 해내며 포기하지 않는 어린 처제가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처제의 학원비를 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처제를 따로 불러서 학원으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처제는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돈도 30만원씩 나가는데 그런 돈도 없어요. 저 이런 거 안 다녀도 괜찮아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나중에 장차 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가 될 처제를 내가 이렇게 두고만 볼 수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도 어릴 때 처제만큼 어렵게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처제 걱정 다 알아. 제가 처제를 보며 다 안다고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하자 서재는 펑펑 울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 된 처제가 짊어지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못했습니다. 처제는 한참을 울다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제 평생 이런 복이 생길 줄 몰랐어요. 형부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해서 형부한테 꼭 갚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아내가 듣고 저한테 정말 고마워했네요. 그때 눈물 글썽이며 저한테 고마워하던 아내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처제가 고등학교 다니며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무렵 아내와 저 사이에는 큰아들과 작은 딸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처제의 학원비를 내주는 일이 벅차겠다 싶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가 조금 아껴서라도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처제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늘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도 처제는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 동생은 공부만이 살 길이라며 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서 동생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단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제 가족은 등록금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교에 입학했으므로 저는 처제의 등록금을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대학교에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처제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돈을 다 써버리고 또한 도박을 하고 온갖 사치품을 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제의 표정은 나라를 잃은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제를 위해 비상금을 사용하여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처제는 이에 감사하며 저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인은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고 처제는 혼자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처제를 응원하며 필요한 경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 하면서 공부하는 처제가 장학금을 놓칠 뻔했는데 그녀는 결국 쓰러졌다. 처제는 제 돈과 장인이 준 용돈을 합쳐지면서 공부를 했고 보너스를 받으면 등록금에 보태서 처제에게 도움을 줬다.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이렇게 처제를 응원하면서 아내는 제게 고마움을 표했다. 처제는 이제 대기업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대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는데 둘째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동네 엄마들의 시선에 취해 행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방 하나에 400만원을 쓴 일도 있었다. 이제는 이런 변화에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다. 돈을 갑작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월급쟁이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에게 그날 저녁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 우리 아버지 돈이 내 돈은 아니야. 나중에 결국 다 당신한테 올 거 아니야. 그래도 외동아들인데 그 돈이 어디 가겠어. 동네 아줌마들 부자 시댁도 없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런 부러움 한번 누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 또 이런 식이면 카드 다시 가져올 거야. 그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이렇게 쓰다가는 우리 집 팔고 나가야 된다니까. 정말 이런 한 푼도 없으면 아버님이 도와주시겠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쉬운 분 아니야.
당신 내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지. 말 조심해. 돈 쓰는 거 알면 얼굴도 안 보고 살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아내는 제가 화를 내자 그제 알겠다며 수긍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이중인격처럼 변하는데 심지어는 낯설기까지 했다. 아내와 대화도 잘 안 되고 집에서는 밥도 없고 애들만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는 밖에서 술자리를 즐긴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처럼 꿋꿋하게 어려움이 와도 가정을 지켜나가겠다 다짐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 아버지의 45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한 푼도 없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돈보기를 돌같이 해야겠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다. 변한 것은 없지만 아내는 그것이 답답해서 한 번씩 저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차는 왜 안 바꾸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차는 벌써 5년이나 탔는데 계속 고장이 나면서 돈을 쏟아부어요. 차를 산다고 인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큰 차는 왜 사나요? 큰 차는 당신과 아이들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차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무식하게 큰 차를 끝까지 타려고 하지 말고 내 차나 한 대 뽑아줘요. 일을 하지도 않고 집 근처에 마트나 병원도 다 있잖아요. 당신이 차를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택시를 타면 더 싸지 않을까요? 집에서 할 일이 없다면 일을 찾아서 하세요. 지금부터는 딸이나 엄마 팔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 병원에서 깨어난 제게 아내와 장모는 걱정한 마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마치 죽어야 할 사람이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정신이 돌아온 거 맞아? 와 같은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무사히 깨어났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장모님도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안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당시에도 아내와 장모님은 제게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제가 문자를 보내며 형부가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급히 병실로 가셨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아내는 다른 계획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제가 제게 이혼을 하라며 휴대폰 녹음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용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긴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모님은 이미 어디에 돈을 쓸지 고민하시느라 저는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중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제가 제 폰으로 전달한 음성 파일을 듣고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내와 장모는 또 다시 가면을 쓴 채 나타나 죽을 가져왔다며 침대 위에 있는 상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직접 끓였으니까 좀 먹어봐요. 아내는 가증스러운 손으로 죽과 반찬을 꺼내며 저는 아내가 차린 밥그릇을 손으로 전부 밀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죽은 옆에서 있던 아내의 허벅지로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본 장모는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자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신이 나간 건 아니겠지? 그리고 아내와 장모는 쫓겨나며 제게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어요. 이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픈 몸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